안녕하세요. 유학고수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댓글에 또 응답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이 긴 관계로 한 문장 읽고 끊고 한 문장 읽고 끊고 해보겠습니다. 자, 항상 고수님 영상으로 좋은 인사이트 받고 있는 예비 대학생입니다. 저는 기계공학과에 진학 예정이며, 여기서 컷 해볼게요. 예비 대학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국은 뭐 2월에 새학기가 시작하죠. 지금이 이제 1월이니까 이제 수능을 마치고 이제 대학교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미 뭔가 전공의 커멘트를 드리긴 좀 늦었네요. 그렇죠? 한 고3 때쯤에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소프트웨어를 하라고 했을 텐데 지금 하드웨어를 하신 거예요. 하드웨어. 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고부가가치예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좋아하면 노동 중심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노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님이 지금 전공하려고 하는 기계공학은 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보다 노동을 많이 하게 되는 어떤 전공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찬스가 있어요. 제 전공이 기계공학인데 저는 단 한평생 기계를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져본 적이 있구나. 제가 기계공학과인데 기계를 만져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언제였냐면 제가 한국에서 학부를 나왔거든요. 학부 2학년 때 뭐 기계 설계 기초 뭐 그런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한국의 그 모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엔진을 그 저희 학교에 제가 나왔던 학부에 기증을 해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그 엔진을 이렇게 열어보고 안에 구조를 좀 보고 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져보긴 했죠.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한평생 손에 기름을 묻히거나 기어를 만지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제가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기계공학과 일단 뭐 들어가셨으니까 또 재수하려면 1년 낭비잖아요. 그거 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 관점을 얘기해 줄게요. 제가 남한테 어떻게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재수하기가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컴퓨터 공학과의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거를 그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든지 아니면 뭐 과사 가가지고 구하세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정보통신학과 이런 커리큘럼 걔네들 뭐 배우는지 그거를 그 리스트를 습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기계공학과에서 그 배우는 커리큘럼 있잖아요. 뭐 4대 역학 뭐 기본이죠. 그거를 이제 그 뭐 배우는지 커리큘럼을 딱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계공학과 졸업할 수 있는 미니멈 리퀘어먼트만 들으세요. 딱 간신히 졸업할.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남은 학점을 그 컴퓨터공학과나 정보통신학과에서 소프트웨어를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들어서 이제 기계공학과 출신이지만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요 핏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 핏을 좀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을 수 없는 두 개의 점을 이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하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를 몰라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은 하드웨어를 잘 몰라요. 근데 본인이 소프트웨어를 이해한 하드웨어 전공자가 되는 거잖아요. 요게 핏이 아주 괜찮아요. 두 개의 이을 수 없는 점을 이을 수 있는 다리가 되는 사람. 요 아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계공학과 그 소프트웨어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요 핏으로 가도 되고, 나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너무 싫다 그러면은 전자공학과 기계공학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요 핏으로 가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계공학을 최소화하고 전자공학 수업을 많이 들어서 둘 다 이해할 수 있는 핏으로 가셔도 되는데, 제 추천은 저라면 뭐 남한테 추천해 주지 않을 거예요 이제. 왜냐면 남의 인생 잘못되면 뭐 제가 책임질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제가 왜 책임져요, 그죠? 나라면 관점으로 얘기할게요. 나라면 소프트웨어에 오리엔트된 걸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공학 전공을 최소화하고 소프트웨어 전공을 최대화해서 그렇게 딱 졸업 핏을 만들면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나왔던 학부가 뭐 졸업 학점이 뭐 대충 한 뭐 150 학점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4년제를 졸업하려면. 근데 기계공학과였거든. 제가 기계공학 전공을 50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룰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학점은 뭘 들어도 뭐 괜찮은 그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나머지 요 학점을 그 컴퓨터공학과 가서 소프트웨어 수업을 듣고 그렇게 했고, 또 남은 뭐 그런 식으로 거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무늬만 기계공학까지 뭐 컴퓨터 사이언스죠. 요렇게 이제 하면 괜찮아요. 근데 요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소문이 나면 또 안 돼요. 소문 내면 안 돼요. 소문 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컴퓨터공학과나 정보통신학과 애들이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건의를 해요. 막 그 본인들 학과장실에 가가지고 막 따집니다. 다른 과 애들 컴퓨터과 수업 못 듣게 해주세요. 우리 수강 신청하기 힘들어요. 막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막 소문내고 막 그러면 안 되고, 혼자 조용히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잘 은밀히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수업을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배달 물류 로봇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배달 물류 로봇. 자, 그래서 요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꼭 하나 해드릴게요. 일단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고, 뭐 그러면은 뭐 짜장면 배달하고, 뭐 음식 배달하고, 뭐 커피 타주고, 뭐 이런 거 로봇으로 하면은 뭐 좋겠죠. 노동도 줄이고,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요거를 보면 자동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그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곳에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게 아주 쿨하다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그 뇌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선비사상이거든요. 선비사상. 그래서 뿌리가 선비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선비들 보면은 일을 안 하고 그 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상하게 그 유학을 공부하는 거 있잖아. 뭐 맹자왈 논자왈 이런 거 있잖아. 요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요 사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요 사상이, 아시겠죠? 그래서 요 사상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에 빠지게 되기 되게 쉬워요. 공산주의에 되게 빠지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선비 사상 있잖아. 선비 사상을 되게 멋지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그 한국인 좀 기성세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배달하는 물류 로봇을 보면은 공산주의가 요걸 이용하면 공산주의처럼 로봇이 일하고 나는 편하게 사는 요런 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공산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빠지면 더 가난해집니다. 삶이 비참해집니다. 요거를 바로 그 남한의 바로 위에 그 사람들이 그거 바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바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에 빠지고 싶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고. 아시겠죠? 시간당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 나의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나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따 취업하기에 물류 로봇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보기 어려울 것 같아 다양한 로봇 분야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자체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계공학과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기계공학이라는 저 전공의 이름 때문이에요. 기계공학 하면은 딱 머리에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 엔진, 뭐 기어 장치, 변속기 요거를 기계공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번역이 틀린 거예요. 번역이 틀렸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양의 굉장히 좋은 어떤 기술들이나 그런 거를 한국에 가져 들어올 때 번역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하려고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하면서 항상 한국적인 마인드에 잡혀 있어가지고 번역을 항상 실수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책을 안 좋아해요. 영어로 된 원문을 읽어요. 아시겠죠? 항상 번역하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기계공학 번역이 틀린 거예요. 기계공학의 그 원래 그 영어 뜻은 뭐냐면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이잖아요. 엔지니어링은 뭔지 아시니까 이제 설명 안 할게요. 근데 미케니컬의 뜻 있잖아. 그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이 온 그 서구인들의 그 사상에 미케니컬의 뜻은 뭐냐면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원리. 그러니까 물리학이 원리잖아요. 사물의 원리. 그 원리예요.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리학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물리학이랑 엔지니어링과의 차이를 아시면 되겠죠. 자, 물리학은 뭐냐면 과학의 원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과학의 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엔지니어링은 뭐냐면 엔지니어도 과학을 배우잖아요. 엔지니어링의 그 정수는 뭐냐면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은 그 뜻이 뭐냐면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죠? 기계공학이라고 번역하면 뭘 생각해요? 자동차 엔진, 뭐 기어 부품 설계하는 사람, 이걸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기계공학이라는 말에 그 말에 갇히지 마세요. 기계공학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계공학은 과학의 원리, 즉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기계공학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미국에서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보면은 굉장히 그 한국에서 생각하는 상식을 넘어서 뭔가 다른 일들을 합니다. 자, 제가
박사 때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은 아니셨는데 그 친한 교수님이 하나 계시는데 원래 제가 그 랩에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하여튼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박사 나왔던 학교에 그 백인 교수님이신데 저희 지도 교수님은 아니고 저희 지도 교수님은 아니고 저희 랩 그 옆 랩에 있던 뭐 거기 교수님이신데 기계공학 박사예요. 학부 기계공학, 석사 기계공학, 박사 기계공학 나오시고 기계공학과 교수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교수를 하시다가 교수를 관두시더라고요. 관두시고 지금 어디 계시냐면 그 미국의 그런 정부라고 해야 되나? 과학연구소, 국립연구소라고 하죠. 국립연구소에서 슈퍼컴퓨터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세요. 왜? 아니 어떻게 기계공학과가 슈퍼컴퓨터를 개발해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기계공학과 출신 중에 슈퍼컴퓨터 개발하는 사람 많아요. 아시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라고 하는데 번역이 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계공학에 갇히지 마세요. 기계공학은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개발하시는 그분은 뭘 연구하냐면 클라우드 컴퓨터를 연구하세요. 그 교수님이. 응? 기계공학과 출신이 어떻게 클라우드 컴퓨터를 연구하지? 그 생각을 깨셔야 돼요. 번역이 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틀린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자꾸 그 생각이 갇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계공학은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학문이에요. 자, 그 다음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기계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뭐 본인이 고부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잘 보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양한 로봇 분야를 탐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좋은 거예요. 뭐가 내 인생에 잘 될까 계속 생각하면서 뭐가 더 효율적일까? 뭐가 더 괜찮을까? 돈 냄새를 맡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돈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해요. 아시겠죠? 근데 돈 버는 거를 막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조선의 선비들이 그랬죠. 돈 버는 행위들을 좀 약간 천하게 봤어요. 그래서 조선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망한 이유를 답습하시면 다시 인생에서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죠. 돈을 벌고 그러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탐욕에만 안 빠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고수님의 말씀을 듣고 컴퓨터 비전과 강화학습에 대한 학습도 시작하였고 인공지능 이론을 계속 공부하세요.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 이론들 되게 많잖아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를 활용해 제슨 나노를 기반으로 한 로봇 제작도 경험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시군요. 제슨 나노 있으시면 제슨 나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제슨 나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제가 하나 추천드려 보자면 제슨 나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뭐 로봇 팔도 만들어 볼 수 있고 뭐 그런데 그 제슨 나노 로봇 팔 키트는 조금 비싸고 제가 뭐 저라면 제슨 나노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뭐 이렇게 해보는 거 공부해 보는 거 아주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슨 나노 키트인데 요 보드가 제슨 나노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요 밑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쿨러죠. 쿨링팬. 그 컴퓨터의 CPU 쿨러예요. 그죠? 그걸 보시면 요게 카메라가 있죠. 요게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그래서 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요 카메라에 보이는 그걸 보고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여기 보시면 바퀴가 있죠. 바퀴가 있고, 요 지금 여기가 요 안에 뭐가 있냐, 모터가 들어있는데, 여기 모터는 박스 안에 있어요. 요 안에 모터 있어요. 모터. 그 다음에 그 모터가 바퀴를 돌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에 배터리가 있죠. 요 배터리. 여기 죠 배터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제슨 나노가 있죠. 자,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인공지능 자동차에서 뭐가 중요한지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제일 부가가치가 낮고 제일 노동을 많이 하고 제일 별로인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타이어예요. 그렇죠? 타이어에 관심 가지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즘 한국에서 이제 국뽕 그 채널 이런 데서 배터리가 막 괜찮다고. 이거 배터리 있죠, 배터리. 전기 자동차, 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뭐 배터리가 최고다. 뭐 요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런 사람들 이제 국뽕에 빠졌어요. 국뽕에 빠졌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서구인들이 보는 배터리 개념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이시죠? 그 돈 주고 사다가 그냥 끼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누가 더 싼지 그냥 시장에서 사다가 끼면 끝이에요. 이게 서구인들의 마인드셋이에요. 미국인들이 보는 배터리는 노동 집약적인 거라서 절대 하지 말자. 그냥 싼 거 아시아에서 사오자. 그래서 배터리 회사 다니면 힘들어요. 그 용량을 늘리기 위한 경쟁이에요. 용량을 늘리고 더 싸게 뭐 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사실 좀 비추예요. 비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서 또 한 가지 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요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에 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뭐 몇만 화소다. 뭐 카메라는 마찬가지예요. 요 모듈 그 미국인들의 관점에서 카메라 있죠. 요거 아시아에서 싼 거 사오면 그만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카메라에 말리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요 인공지능 시스템 요 그 자체 요걸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공지능 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관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슨 나노를 기반으로 한 로봇 제작도 경험해 볼 계획입니다. 좋은 생각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키트 그냥 사면 돼요. 막 만들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알던 선배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거를 그 막 뭐랄까 납땜 인두도 막 사고 만능 기판도 사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다 막 납땜해가지고 본인이 막 회로를 만들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자기 집에서 막 이거를 뭐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인드셋에서 나오셔야 돼요. 제조업에 말리면 안 돼. 제조업이 자꾸 이제 언론은 제조업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자꾸 부추겨요. 그거 말리지 마시고요. 소프트웨어가 좋은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소프트웨어가 좋은 거고, 제조업 하게 되면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포커스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키트를 그냥 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미국 관점에서는 그 다 사오면 돼요. 모듈 뭐 타이어
사오면 돼요. 타이어 싼데 막 찾아가지고 막 찾다 보면 결국엔 뭐냐면 주로 이런 모듈들 있잖아요. 다 아시아에서 사와요. 그러니까 미국 관점은 싼 부품은 아시아에서 사오자. 이런 마인드셋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 관점은 어떨까요? 미국이 저걸 사가네? 그러면 이게 뭐 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건너오는 사람은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적인 관점. 미국인들이 보는 세상. 그 관점으로 보셔야지 미국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즉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미국에서 말씀하신 의료나 국방 관련 로봇을 제외하고 고부가 가치로서 미래가 유망한 로봇 분야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왜 그 제외합니까? 부가가치가 되게 높은 거를 왜 제외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가가치가 되게 높은 거는, 자,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제 영상에서 쭉 말했던 걸 하면은, 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보단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중 최고봉은 의료, 즉 병원에서 쓰는 소프트웨어가 최고예요. 미국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료 소프트웨어 그쪽 괜찮죠. 그리고 의료 소프트웨어 하면 어떻게 될까? 또 약간 사람의 건강, 인간의 건강 증진에 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또 뿌듯하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의사와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 중에 누가 더 대단한가의 어떤 대결 구도예요. 의료계 쪽에서. 아시겠죠? 근데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의사가 질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뭘 더 잘할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저는 함부로 뭐 제 몸에 수술 받을 때 인공지능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 약간 불안전해서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버그가 통계적으로 인간 의사가 뭔가 오진을 내리고 뭐 잘못하는 경우 대비 인공지능이 얼마나 실수를 안 하냐, 그거를 통계적으로 보고 결정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긴 한데 인공지능을 의료에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분야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국방 관련 쪽은 한국인 사람들은 하기가 힘들 거예요. 미국 시민권 이상이 있어. 왜 그러냐면 뭐 왠지는 알겠죠. 국방 관련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안보를 위해서 외국인들한테 뭘 하고 있는지 안 보여주겠죠. 그래서 미국은 국방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님들이 이걸 아무리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안 나오겠죠. 미국의 국방 기술인데 민간인이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님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의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약간 이걸 스포해 줄 때가 있거든요. 헐리우드 SF 영화를 좀 보시면 돼요. 헐리우드 SF 영화를 감독의 그냥 터무니없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독이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아요. 감독이라는 사람들. 어디서 누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SF에 나오는 첨단 과학 기술들은 이제 영화 감독들이 다 보고 온 거예요. 어디선가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좀 보시면 돼요. 미국 국방 기술이 요 정도 수준이구나를 좀 감을 잡으려면 미국 SF
그 영화를 조금 보시면 돼요. 거기 있는 것들이 그 미국 대학원에서 그 다 하고 있는 연구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님들이 왜 그게 첨단 미래 사회라고 느껴지냐면 아직 현실에 보급되진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계공학과 인공지능을 접목하고자 컴퓨터 비전과 강화학습을 공부하고 있는데 괜찮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SQL과 같은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도 중요하게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방향성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가지 마시고 기계공학에서 탈피해서 기계공학이라는 그 이름에 갇히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제일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좀 하시면서 즐겁게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 인공지능 그 자체 그리고 뭐 의료 기술과 접목되면 더 부가가치가 되겠죠.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람이 너무 성공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성공하는 법을 알려줬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성공해가지고 성공의 끝을 거듭하면은 그 정상에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또 굉장히 탐욕에 빠져서 사람이 악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학부에서 학습한 기계공학 내용을 인공지능과 어떻게 융합해 저를 희소한 인재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생각이에요. 희소한 인재가 되기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을 수 없는 두 개의 점을 이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그 두 개의 점을 생각하면 거기서 그 엄청난 시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계공학과 출신들은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자공학과 출신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키텍처를 공부하려면 그 C 언어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전자공학과 출신들은 아무리 내가 하드웨어를 하고 싶다 해도 C 언어를 조금 해야 돼요. 근데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은 안 하려고 맘먹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과 출신 중에 컴퓨터랑 안 친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파이썬 기초 있잖아요. 뭐 인터넷 뭐 검색해 보면은 점프 투 파이썬이라고 하는 뭐 그런 오픈 소스 북이 있거든요. 그런 거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오픈 소스로 해놓은 거 보고 인터넷 공부로 혼자 공부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기계공학도가 되면은 이거 아주 괜찮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뭐 저도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괜찮은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을 수 없는 두 개의 점을 잇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여기까지 끝내잖아요. 그러면 미국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자, 미국을 이해하는 가장 큰 지름길은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이해해야 돼요. 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미국스러운 문화는 한국의 개신교 교회예요. 아시겠죠? 그런 데 다니시면 됩니다. 좀 더 추천을 드리자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보면은 요새 그 미국 백인들 원어민들이 한국에서 되게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 워낙 영어 하니까 그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돈을 많이 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토종 영어 선생님이 이제 좀 불리하죠. 매우 발음도 구리지 미국 문화도 이해 못하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문학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점점 밥줄이 힘들어지고 있죠. 그런 시대인데 원어민 선생님이 계속 한국에 와서 이제 뭔가 이제 하시잖아요. 완벽한 영어 발음으로 미국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미국인들이
그 원어민 학원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미국인들 중에 그 개신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 그 중에 좀 큰 교회들이 요 사람들을 위한 그 예배를 만들어 놨어요. 영어 예배, 원어민 영어 예배 이런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데를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잘 찾아보시면 그 미국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그 가는 개신교 영어 예배들이 있어요. 거기를 가시면 돼요. 개신교 영어 예배에서 영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 한번 성경을 같이 공부해보고 그러면 아주 미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 넘어왔을 때 미국 주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키포인트가 돼서 미국에서 아주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인도로 공부하러 가는데 힌두교를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인도 사회에 아주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가시려고 하면 개신교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개신교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라고 생각해서 가톨릭이랑 기독교랑 아니 죄송합니다. 가톨릭이랑 개신교랑 같은 기독교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가톨릭이랑 개신교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가톨릭 분들조차도 개신교 정신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카톨릭 종교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루고 개신교가 이제 거기서 분리돼 나오잖아요. 분리돼 나와서 완전 다른 방향성으로 가요. 정반대의 종교적인 방향성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유럽에서는 안 되겠다. 유럽에서 완전 탈출하자. 요 마인드셋으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을 건국해요. 그래서 미국의 건국 세력들은 매우 개신교스러워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가톨릭이랑 완전 반대예요. 근데 이거를 뭐 대중문화나 뭐 뉴스나 뭐 인문학 서적에서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완전 다른 방향성인데 다른 방향성이에요. 아시겠죠? 좀 잘 종교를 공부해 보시면 알 거예요. 가톨릭과 개신교는 완전 다른 종교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개신교 영어 예배 이거 아주 괜찮습니다. 좀 백인들 많이 다니는 데가 있어요. 저도 그런 데 다녔어요. 저도 그 한국에서 미국 오기 전에 그 영어 예배 하는 그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 원어민 학원 근처에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한국에서 그 백인 친구들 사귀고 영어 배우고 뭐 영어 원어민 학원 다닐 필요가 없죠. 친구가 원어민인데. 그렇죠. 아주 뭐랄까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